제 이름은 김예숙. 올해 61살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0년간 좋은 며느리로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시어머니의 임종실이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어느 쌀쌀한 새벽, 저는 병원 특실 침대 옆 딱딱한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안개가 희뿌옇게 깔려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어머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89세, 그 긴 세월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축축한 수건으로 어머님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울퉁불퉁하게 남아 있었고 한때는 무서울 정도로 강했던 그 손이 이제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제가 29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후 어머님을 모신 지 꼭 30년이었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었지. 혼잣말이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시집 초기 밥을 짜게 했다고 밥상을 엎으시던 날, 아들 낳으라고 매일 절에 다니라 하시던 날, 친정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어머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황급히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며 흐릿하지만 분명한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혜수가,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넌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딱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던 제게 어머님이 드디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님,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요?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왜 미안하신 걸까요? 저는 물어볼 틈도 없이 어머님이 다른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바닥 안에는 작고 낡은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 떨리는 손으로 제 손바닥에 금반지를 올려놓으시며 어머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이셨습니다. 영원한 딸에게.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숨소리는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 저는 금반지를 꽉 쥐고 어머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나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 거야. 그렇게 새벽 5시 40분. 시어머니 이정수, 어머님은 영면하셨습니다. 장례 준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장지를 알아보고 미국에 있는 시동생 민수는 급히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으며 딸 수진이는 조문객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염습실에서 어머님의 수의를 준비하며 평생 무섭기만 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인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 장례식장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고 저는 상주 옆에서 절을 받으며 하염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니까요. 첫날 밤, 빈소를 지키며 저는 주머니 속 금반지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작은 금반지였지만 안쪽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딸에게. 가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다니 3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엄마, 좀 쉬어. 내가 지킬게. 딸 수진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38살의 딸은 화사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피곤해 지쳐 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야지. 할머니 마지막인데 엄마는 정말 효부상 받아야 해. 30년간 할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 수진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부상이요. 그런 게 있다면 받고 싶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수진아, 너도 가서 좀 차렴. 알았어, 엄마. 근데 작은아버지 언제 와? 내일 새벽에 도착하신대. 진짜 오랜만이다. 할머니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바로 가신다며?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동생 민수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형인 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늘 둘째 아들만 편애하셨고 큰아들인 제 남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상관없어. 어머님 떠나셨으니. 이틀째 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장례식장 뒤편 작은 복도에서 남편과 시동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도착한 민수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형과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 유언장 언제 공개하기로 했어? 유언장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49제 끝나고 하기로 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꽤 자세하게 써놓으셨대. 남편 진수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무거웠습니다. 형은 내용 알아? 아니, 나도 몰라. 어머니가 비밀로 하셨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이 알면 큰일이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수가 알면 큰일이라고요? 저요? 무엇을 알면 큰일이라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어머니 뜻이셨으니까. 그래도 형수님이 30년간 어머니 모신 거 생각하면 알아. 나도 마음이 무거워. 근데 어쩌겠어. 어머니가 그렇게 정하셨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금반지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형. 그나저나 그 얘기는 절대 형수님한테 하면 안 돼. 유언장에 다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알았어. 입 조심할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남자가 복도를 지나가고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수님이 알면 큰일이야.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간 이 집 며느리로 살며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어머님 드실 약을 챙기고 무릎이 아프시다며 매일 찜질을 해드렸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이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제가 알면 큰일 날 내용이 있다고요? 금반지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에서도 영원한 딸에게라는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글씨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무섭고 불길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신 거예요? 정말이지. 이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불안이라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49제가 끝나는 날 거대한 폭풍으로 자라나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금반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의 영정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9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0월의 끝자락, 단풍이 떨어지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이 평생 살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 진수, 시동생 민수,
딸 수진. 그리고 저. 네 사람이 어머님의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변호사 서준호 씨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고 어머님의 필체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손바닥에 땀이 축축하게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남편 진수는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실홍색 민수는 팔짱을 낀 채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알면 큰일이야. 그날 밤 복도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고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는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정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첫째,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본 주택과 부속 토지는 차남 박민수에게 상속한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옆에서 남편 진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금 통장 전액과 주식 계좌는 차남 박민수에게 상속한다.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실홍색 민수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턱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셋째, 장남 박진수에게는 2천만 원의 빚 보증 서류를 남긴다. 이는 20년 전 차남의 유학 자금을 위해 장남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본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어머님. 30년간 이 집을 지킨 건 저희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를 보며 읽었습니다. 넷째, 며느리 김예숙에게 고백한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992년 10월 3일, 며느리가 낳은 첫째 딸 박은지를 입양 보냈다. 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며느리에게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나 안락사시켰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멀쩡했고 나는 몰래 입양기관에 보냈다. 이유는 단 하나, 첫째가 딸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잘못은 내가 했으나 30년간 이 사실을 숨긴 것은 혜숙도 마찬가지다. 가족에게 첫째 딸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 살았으니 혜숙도 공범이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딸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있었다고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30년간 숨긴 거예요? 나한테, 아빠한테?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가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요? 엄마가 맨날 나한테만 집착하고 대학도 서울 말고 집 근처로 가라 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수진아, 나는 엄마의 딸이 아니라 엄마가 잃어버린 언니의 대체품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거실을 뛰쳐나갔고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진수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님이 아기가 안락사됐다고. 30년이나 지났는데 왜 확인 안 했어? 병원 기록이라도 찾아봤어야지. 나는 그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출산 후 3개월.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제게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는 기형아였어. 내가 병원에 부탁해서 조용히 보냈어. 내가 볼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권위 앞에서 저는 너무나 작았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홍색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유언장 쓰면서 변호사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충격이에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더 있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겨우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고인께서 입양기관 연락처와 당시 입양 서류 사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혜수가 내 딸을 찾아라. 그리고 용서를 구해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지만 그것이 구원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혼자 있고 싶다며 서재로 들어갔고 딸 수진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홍색 민수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넓은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자 저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양기관 연락처, 30년 전 서류, 그리고 제 첫째 딸의 이름, 박은지, 은지야.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낳고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딸.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영원한 딸에게라는 글씨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은지를 위한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은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왜 이러셨어요? 빈 거실에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좋은 며느리, 착한 아내, 헌신적인 엄마, 그 모든 정체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숨긴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저는 정말 숨긴 걸까요? 아니면 저도 어머님에게 속은 피해자일까요? 모르겠어.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은지를 찾아야 해. 내 딸을 찾아야 해. 그것만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남편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딸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식탁을 닦으며 저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2년 10월 3일. 29에 저는 출산한 지 딱 3개월째였습니다. 첫 아기를 낳았다는 기쁨도 잠시 산후 우울증이 몰려왔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잠 못 이루는 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딸이라니, 첫째가 딸이라니. 어머님은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요. 남편 진수는 괜찮아.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혜수가
아기 데리고 병원 가자. 왜요? 어머님, 아기 어디 아픈가요? 아니야. 그냥 검진 받아야지. 어머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차갑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님께 감히 질문할 용기조차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낯선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잠깐만 검사하고 올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어머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앉아 있어. 곧 끝나. 그리고 3시간째 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수가 아기는 기형아였어. 네. 선천적 장애가 있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에 문제가 있어서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거래. 그럴 리가. 아기는 멀쩡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쩌겠니? 나도 충격이야. 어머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안락사 시키는 게 나아. 아기도 고통스럽고 너도 평생 짐이 될 거야. 안 돼요. 제 아기예요. 저는 소리쳤지만 어머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조용히 보냈어. 장례도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집에 가서 쉬어. 어머니,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딸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 다시 아들 낳으면 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기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진수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어머니 말씀 따르자 우리가 어쩔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석 달간 저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기가 기형아였다는 사실을 제가 제대로 낳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건강하게 낳지 못했구나. 그 죄책감은 30년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부엌 식탁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기는 멀쩡했습니다. 기형아도 아니었고 안락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몰래 입양을 보낸 겁니다. 제가 산후우울증으로 정신없을 때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아기를 빼앗아 간 겁니다. 어머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몰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따질 수도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들어온 사람은 제 20년 지기 친구 최경이었습니다. 혜수가 경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연락받았어. 대체 무슨 일이야? 경이의 따뜻한 손을 느끼는 순간 그동안 꾹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경이야, 내 딸이, 내 첫째 딸이 살아있대. 알아. 수진이가 다 말해줬어.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기형아라고, 안락사 시켰다고. 알아. 네, 잘못 아니야. 경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경이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혜수가 지금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딸 찾아야지. 경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찾을 수 있을까? 유언장에 입양기관 연락처 있다며? 그럼 찾을 수 있어. 혜수가 넌 피해자야. 내가 죄책감 느낄 이유 없어. 하지만 진수는, 수진이는 시간이 필요해. 얘들도 충격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진실을 밝히고 내 딸을 찾는 거야. 경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넌 30년간 착한 며느리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 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30년간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희생하는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경희야, 나 은지를 찾고 싶어. 그래, 찾자. 내가 도와줄게. 경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영원한 딸에게 이제 이 글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은지를 위한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죄책감에 이 반지를 간직했던 겁니다. 금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쪽에 작은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A9 210에 0347. 이게 뭘까? 경에게 보여주자.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혜수가 이거 입양기관 등록번호 같아. 1992년 10월에 등록된 아기 번호일 거야. 정말? 응. 내일 당장 입양기관 가보자. 이 번호로 추적하면 은지 찾을 수 있을 거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요. 저는 금반지를 꽉 쥐고 결심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갈게. 늦었지만 반드시 찾을게.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희와 함께 서울에 있는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의 둥지 입양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4층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깨끗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상담사 책상 뒤편 벽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0대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 30년 전에 입양 보내진 아기를 찾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모이신가요? 네. 하지만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자 경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출산 직후 시어머니에게 속아서 아기를 빼앗겼어요. 최근에 사실을 알게 됐고요. 상담사의 표정이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등록번호가 있으신가요? 저는 금반지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안쪽에 일련 번호 A9 210에 0347을 보여드리자 상담사는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1992년 10월. 있네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박은지 양. 1992년 7월 1일 출생. 10월 3일 입양 등록. 맞아요. 그게 제 딸이에요. 하지만 상담사가 난처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친모라 해도 입양된 자녀의 정보를 함부로 드릴 수 없어요. 단, 자녀 측에서 친생부모를 찾고 있다면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딸이 저를 찾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알아볼게요. 상담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박은지 씨. 한 달 전에 친생부모 찾기 신청을 하셨네요. 정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입양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적혀 있네요. 은지 씨도 친엄마를 찾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연락처 남겨주시면 은지 씨에게 연락해서 면담 일정을 잡아드릴게요.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30년 만에 딸을 만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경희가 저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진수였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서울. 입양기관 다녀오는 길이야.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가봐야지.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딸 수진이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사흘 전보다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응.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아, 나 너무 충격받아서 엄마 탓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피해자였던 거잖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한 거야. 엄마를 속이고 언니를 빼앗고. 수진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딸이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 진수가 무릎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수가, 나도 미안해, 여보.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간 그날, 나도 뒤따라갔어. 멀리서 봤지. 어머니가 입양기관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거. 그럼 당신도. 응. 나도 알았어. 은지가 멀쩡한 아기라는 거. 어머니가 입양 보내려 한다는 거.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나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나중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여보, 나는 비겁한 놈이야. 30년간 당신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당신이 밤마다 우는 소리 들으면서도 나는 모른 척했어.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나는 남편 자격이 없어. 저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 우리 모두 작았잖아. 하지만 이제는 됐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은지를 찾자. 3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같이 갈 수 있을까? 응. 같이 가자.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옆에서 딸 수진이도 함께 안겨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같이 갈래. 언니 만나고 싶어.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나흘 후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 씨가 만남을 동의하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저희 상담실에서 뵙기로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과 딸에게 알렸습니다. 토요일에 은지를 만나.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불안하지만 희망찬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전 아기 때의 은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서 찍은 사진.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간다. 30년 만에 엄마가 너를 만나러 간다. 금반지를 꺼내 사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원한 딸에게라는 글씨가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반지를 진짜 주인에게 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입양기관 상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맸고 딸 수진이는 손톱을 물어미으며 초조해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한 여성이 창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 그리고 제 어깨와 똑같은 높이.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라인.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30년이라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어머니,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지야,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은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보였습니다. 잠깐, 천천히 해요. 상담사가 우리를 진정시키며 각자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쪽 소파에, 은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상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는 내 엄마 김혜숙이야. 이쪽은 내 아빠 박진수. 그리고 내 동생 박수진이. 은지는 우리를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특히 수진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도 언니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박은지예요. 아니, 양부모님 성을 따라서 김은지로 살았어요. 은지야,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고, 대학도 보내주셨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친엄마를 꼭 만나보라고 하셨죠. 은지야, 엄마는? 근데 궁금해요. 은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몰랐어. 할머니가, 내 할머니가 엄마를 속이고 너를. 할머니요? 은지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편 진수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어머니, 내 할머니께서 내가 기영아라고 거짓말하셨어. 그리고 몰래 입양을 보내신 거야. 내 엄마는 30년간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정말요? 은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야. 엄마는 30년간 죄책감에 살았어. 너를 제대로 낳지 못했다고. 엄마 잘못이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어. 작고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내 모습을. 그리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매일 빌었어. 은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버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저는 가방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거야. 영원한 딸에게라고 새겨져 있어. 이건 너를 위한 거였어. 할머니도 죄책감에 평생 이 반지를 간직하신 거야. 금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의 글씨를 읽고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은지야. 엄마는 널 원했어. 지금도 원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은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아도 될까?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딸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제 어깨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은지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30년간 쌓였던 모든 슬픔과 죄책감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옆에서 남편 진수도
딸 수진이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저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지는 수진이 옆에 앉자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생, 맞지? 응. 나 수진이야. 언니, 진짜 엄마 닮았다. 너도. 우리 셋이 닮은 것 같아.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지금 뭐 하니? 초등학교 교사예요. 3학년 담임이고요. 교사?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랑 똑같네. 나도 30년간 초등학교 교사였어. 정말요? 우와, 신기하다.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은? 아직이요. 연애는 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착한 사람이에요. 가족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나누는, 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홍색 민수가 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민수야, 무슨 일이야? 은지 만났다며? 응, 만났어. 그래서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민수의 말에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지가 어머니, 친손녀잖아. 그럼 상속 지분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민수야,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은지는 30년 만에 찾은 우리 딸이야. 나도 알아. 형.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달라져. 어머니 유언장에 은지 이름이 없으니까 재산 분할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형은 그렇게 말하지만 은지가 유산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니야?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 씨, 우리 딸이 그런 애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요. 형수님도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한 건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형수님, 나가라고요. 민수는 우리를 쏘아보더니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거실에 남은 우리 가족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유산 문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은지 목도 챙겨줘야지. 그게 맞는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불안했습니다. 은지와의 관계가 이제 겨우 시작됐는데 벌써 돈 문제로 복잡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은지야, 우리 관계가 돈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저는 금반지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겨우 찾은 딸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지를 만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희 가족은 은지와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밥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는 양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저는 30년간 그리워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민수는 계속해서 방해를 놓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법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은지 씨 친자 확인부터 해야 해요. DNA 검사 필요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수 씨, 은지가 내 딸인 게 확실한데 왜 검사를 해요? 법적 절차예요, 형수님. 유산 문제 정리하려면 친자 확인이 필수거든요. 유산. 당신은 돈밖에 몰라요? 형수님, 저도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 지킬 권리 있어요. 민수와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 진수가 나섰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우리 가족끼리 왜 이래?
형도 마찬가지예요. 은지 씨 나타나니까 갑자기 유산 다시 나누자고 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너는 이미 집이랑 예금 다 받았잖아. 그건 어머니 유언이었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30년간 우리가 모셨는데 왜 너만 받아야 해? 형제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결국 민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동생 민수가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유산을 나눠달라는 저희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남편이 소장을 구겨버렸습니다. 형제가 법정에서 싸우게 됐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그날 저녁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가족이 싸우시는 거죠? 아니야, 은지야. 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은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널 찾아서 행복해. 어머니, 전화 너머로 은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유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 생긴 게 좋았어요. 돈은 상관없어요. 은지야,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 드릴게요. 제가 포기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안 돼.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가족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전 이미 행복하게 자랐어요. 양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도 있고요. 괜찮아요. 은지야, 안 돼. 하지만 은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정말로 민수에게 전화를 했고, 유산 포기 각서를 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송 걸었어요.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리해야죠. 민수의 완고한 태도에 가족은 더욱 분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딸 수진이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망하는 거야?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언니만 생각하잖아. 요즘 언니 얘기만 해. 수진아, 그게 아니야. 나도 엄마 딸이야. 근데 왜 언니만 챙겨? 수진아, 딸마저 저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손에 두 딸을 모두 잡고 싶었지만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2주 후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나타나서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안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30년 만에 찾은 딸이 다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자 저는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영원한 딸에게라는 글씨가 이제는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원한 딸? 난 딸을 2번이나 잃었어. 한 번은 어머니에게, 한 번은 돈 때문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수가, 남편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은지가 연락 끊었어. 뭐, 제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전화해 볼게. 하지만 은지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전화도 제 전화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거실에 모여 앉아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언니 찾아가 볼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소를 몰라. 휴대폰으로만 연락했거든. 입양기관에 물어보자. 개인정보라 안 알려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언니한테 잘못했어. 언니만 챙긴다고 삐졌는데 이제 와서 후회돼. 언니 보고 싶어. 저는 딸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은지야, 제발, 제발 돌아와.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은지가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은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딸과의 관계도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지를 그리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동생 민수와의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고 변호사는 이기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민수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딸도 잃고 집도 잃고 가족도 다 잃었어. 저는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듯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수가 은지 찾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내가 입양기관 상담사한테 부탁했어. 개인적으로 은지한테 내 마음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은지가 오늘 입양기관에 온대. 양어머니 기일이라서 상담사님 만나러 온다고. 정말? 응. 오후 3시. 혜수가 지금 가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입양기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 50분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숙 씨, 은지 씨가 안에 계세요. 양어머니, 제사 준비하러 오셨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담사가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은지 씨가 만나겠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지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한테 짐이 됐죠. 아니야. 넌 짐이 아니야. 저는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유산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그냥 내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은지야.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널 찾았는데 또 잃고 싶지 않아. 돈은 없어도 돼. 집도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엄마 옆에 있어줘.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저도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양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 네. 할머니, 친할머니께서 양어머니한테 쓰신 편지예요. 은지가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은지 양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고 어머님의 필체였습니다. 읽어봐도 될까? 네, 저도 읽었어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30년 전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은지, 양어머님께.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오늘 제 손으로 며느리의 딸을 당신께 보냅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 된 아기를 빼앗는 제 자신이 괴물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년 전 저도 시어머니에게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제 첫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영아라고 거짓말하고 어디론가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평생 그 아이를 찾지 못했고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는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혜숙이가 딸을 낳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도 안겨주고 싶은 그 끔찍한 욕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시어머니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속이고 손녀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이 아이만은, 은지만은 행복하게 키워주십시오. 제 죄를 이 아기한테 물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친엄마 혜숙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혜숙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30년간 저를 정성껏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지를 평생 그리워할 것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혜숙이와 은지는, 이 모녀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숙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님도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님도 저처럼 딸을 잃었던 겁니다. 그 상처가 대물림되어 저에게, 은지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아파하셨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슬픔만이 밀려왔습니다. 은지가 제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도 괴로우셨을 거예요. 평생 죄책감에 사셨을 거예요. 은지야,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편지를 읽어보니 할머니도 불쌍한 분이었다. 너는 미워하지 말거라고요. 은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아파해요. 우리 다 같이 용서하고 새로 시작해요. 은지야, 고마워. 그날 저는 은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수진이는 은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언니, 은지야. 네 사람은 거실에서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우리는 어머님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아픔을, 대물림된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남편 진수가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민수랑도 이야기해볼게. 이제 우리 가족 지키는 게 먼저야. 아빠, 은지야, 3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은지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금반지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은지야, 이거 내 거야. 영원한 딸에게라고 써 있잖아. 이건 처음부터 너를 위한 거였어. 은지가 금반지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믿어도 돼요? 제가 어머니 딸이라고? 그럼 넌 엄마의 영원한 딸이라. 은지가 금반지를 끼고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30년 만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편지가 공개된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시동생 민수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민수는 사흘 동안 연락이 끊겼고 나흘째 되는 날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형수님, 은지, 다들 계시죠? 거실에 모인 우리를 보며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야. 어머니 편지 읽고 생각 많이 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셨고 형수님도, 은지도 다 피해자였는데 저만 돈 생각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만 편애하신 게 사실 부담이었어요. 형은 항상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고 형수님은 30년간 고생하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편하게 살았죠. 민수야, 그건 아니에요. 형, 제가 잘못했어요. 소송 취하할게요. 그리고 유산도 다시 공평하게 나눠요. 민수야, 남편이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야, 은지야. 삼촌이 잘못했어. 조카를 돈으로만 봤어.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조카가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은지야. 민수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삼촌이 잘해줄게. 조카가 생긴 거 기뻐. 감사해요. 작은아버지. 그날 우리 5식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하고 편안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유산 다툼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합의하셨죠? 네. 남편, 민수, 그리고 은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집은 큰아들 박진수 씨에게, 예금은 3등분, 그리고 작은아들 박민수 씨는 빚 보증을 대신 갚기로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 사람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서명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는 돈은 괜찮아요. 그냥 가족이 생긴 게 좋아요. 은지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내 권리야. 할머니가 너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남긴 거야. 받아. 하지만 은지야, 이 돈으로 내 꿈 이뤄.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그게 할머니도 원하시는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침내 서명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평일에는 수진이와 자주 만났습니다. 두 자매는 30년의 공백을 빠르게 메워가며 친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어머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남편, 수진이, 은지, 그리고 저. 네 사람은 나란히 어머님 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은지 데려왔어요. 제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죠? 딸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해요. 어머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은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 은지예요. 처음 뵙습니다. 은지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지가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금반지 잘 받았어요. 영원한 딸에게라는 글씨. 저를 위한 거였죠? 감사해요. 은지가 금반지를 끼고 묘비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남편도, 수진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게 용서됐어요.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에 네 사람이 나란히 앉자 창밖의 봄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은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저 결혼하게 됐어요. 정말? 네. 남자친구가 청혼했어요. 11월에 결혼식 하기로 했어요. 은지야, 저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엄마. 결혼식 때 엄마가 제 손 잡고 입장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옆에서 수진이도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축하해. 나 들러리 할 거야. 그럼 동생이 해줘야지. 두 자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 진수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자. 기념으로. 좋아요, 아빠. 우리는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맞추고 네 사람이 소파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찰칵. 사진 속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웃음이었습니다. 11월, 은지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이지만 행복으로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저는 은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은지의 남편감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자리에는 남편 진수가, 신부 어머니 자리에는 제가 앉았습니다. 옆에는 수진이가 들러리로 서 있었습니다. 줄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께 여쭙겠습니다. 이 딸을 이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은지가 저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축하해요. 고마워요. 민수 씨, 형수님. 제가 은지 신혼집 마련해주고 싶어요. 늦었지만 삼촌으로서 해주고 싶어요. 민수 씨,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고마워요. 은지가 좋아할 거예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혜수가,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고생 많았어. 30년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래.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은지가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수진이도 건강하고요. 우리 가족 모두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후, 은지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저 아기 생겼어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축하해, 은지야.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손주가 태어난다니, 은지의 아기라니. 엄마, 딸이래요. 딸? 네, 딸 낳을 거예요. 은지야,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할머니랑 엄마랑 저, 세 세대를 이어주는 이름으로요. 그래, 엄마가 지어줄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세 세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담은 이름. 그리고 마침내 이름을 지었습니다. 화영허옌, 화해의 화허, 이어질 연연. 화해하고 이어지는 아이야. 좋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은지도 좋아할 거야. 그로부터 6개월 후, 은지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손녀를 안았을 때, 저는 30년 전 은지를 안아보지 못한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연아, 할머니야.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눈을 꿈벅였습니다. 너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할머니, 엄마, 이모, 할아버지, 모두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은지가 옆에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야말로 고마워.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엄마. 응. 저 정말 행복해요. 양부모님도 사랑했지만 친엄마를 알게 돼서 더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은지야. 우리는 손녀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은지가 가방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화연이한테 물려주면 어때요? 할머니가 저한테, 제가 화연이한테 새 세대를 이어주는 반지로요. 좋은 생각이야. 저는 금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원한 딸에게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화연아, 이건 할머니의 할머니가 남긴 거야. 사랑의 증표야. 아기의 작은 손가락에 금반지를 살짝 대어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너무 컸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이 반지를 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남편, 수진이, 민수, 그리고 은지의 남편까지 모두가 작은 화연이를 축복했습니다. 우리 화연이 예쁘다. 삼촌이 용돈 많이 줄게. 고모가 옷도 많이 사줄 거야. 웃음소리가 경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화연이를 안았습니다. 언니, 나도 곧 결혼할 거야. 그럼 화연이랑 같이 놀 동생 낳을게. 정말, 수진아, 축하해. 가족들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화연이 교육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삼촌으로서. 민수야, 고마워. 남편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저도요. 형,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힘들었지. 30년 전, 제 품에서 빼앗긴 아기, 그 아기를 찾기까지의 긴 여정, 가족의 분열, 오해, 갈등, 그 모든 것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혜수가 남편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혼자 여기서 뭐 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30년간 착한 며느리로만 살았잖아. 남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 그래도 여보, 나 이제 깨달았어. 좋은 며느리, 착한 아내, 희생하는 엄마.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나는 나로서 살 권리가 있었어. 혜수가. 하지만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어. 참았던 것들, 견뎠던 것들이 결국 지금 이 행복을 만든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은지랑 수진이 챙기고, 화연이 돌보고, 당신하고 여행도 다니고,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화연이는 3살이 되었고, 수진이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집은 주말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은지 가족, 수진이 가족, 민수, 그리고 남편과 제가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국 맛있어요. 은지가 제가 끓인 미역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 솜씨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같이 만들어 보자.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배울래. 화연이 삼촌이 먹고 싶대. 그래, 우리 셋이 같이 요리하자. 세 모녀가 함께 웃었습니다. 남편은 사위들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민수는 조카들에게 선물을 잔뜩 사왔습니다. 화연아, 삼촌이 이번에 미국에서 좋은 거 사왔어. 와, 고마워요, 삼촌. 화연이가
선물 상자를 뜯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고 어른들만 남았을 때 저는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은지야, 이거 화연이한테 줄 때가 된 것 같아. 벌써요? 응. 이제 화연이도 알아들을 나이잖아. 이 반지의 의미를 알려줘야 해.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화연이는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화연아, 이리 와봐. 화연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요? 이거 봐. 저는 금반지를 화연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할머니가 만든 거야. 영원한 딸에게라고 써있지? 네. 이 반지는 말이야. 사랑을 이어주는 거야. 할머니의 할머니가 엄마한테,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전해주는 거지. 와, 신기해요. 화연아, 너도 나중에 커서 이 반지를 내 딸한테 물려줘. 그리고 말해줘.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고. 네, 할머니. 화연이가 금반지를 소중하게 쥐었습니다. 은지가 제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를 찾아줘서,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줘서, 엄마야말로 고마워. 엄마 곁에 돌아와줘서, 수진이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엄마, 언니도 생기고, 행복한 가족도 생기고, 우리 딸들, 고마워. 새 모녀는 마당 한가운데서 꽉 껴안았습니다. 저 멀리서 남편과 사위들이 환하게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뭐하니? 그냥 별 보고 있어.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여보, 기억나? 40년 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럼 너 21살이었지. 그때 우리 여기 앉아서 별 보면서 꿈 이야기했잖아. 응. 너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우리 그 꿈 다 이뤘네. 그러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30년 전 그 일로 나를 원망하지 않아줘서, 같이 은지 찾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비겁했던 나를 받아줘서,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남은 인생. 그래. 우리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돌보고,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우리 행복해요. 은지도, 수진이도, 화연이도 모두 행복해요.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게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후, 저는 66살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교감 선생님이 되었고, 수진이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화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금반지를 목걸이에 걸어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손주들이 방과 후에 들러 숙제를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카페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합니다. 은지의 결혼식 사진, 화연이 100일 사진, 수진이 가족 사진,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오후, 손님 하나 없는 한가한 시간에 은지가 들렀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 은지야, 왔니? 은지가 제 옆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교감 선생님 된 거 아시죠? 응, 자랑스러워. 사실은요, 엄마, 영향이 컸어요. 엄마가 30년간 선생님으로 살아온 모습 보고
저도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은지야,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좋은 남편 만나고, 예쁜 딸 낳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이 모든 게 엄마가 저를 찾아줘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엄마, 은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2029년 4월 15일. 오늘로 나는 66이 되었다. 30년 전, 나는 딸을 잃었다. 아니, 빼앗겼다.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평생 아물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은지는 돌아왔다. 30년 만에.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수진이는 언니를 사랑한다. 남편은 이제 제대로 된 아빠가 되었다. 민수는 좋은 삼촌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가끔 다투고,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가족이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시어머니도, 나도, 은지도,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생존자가 되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 금반지에 새겨진 영원한 딸에게라는 글씨. 이제 그 의미를 안다. 딸은 영원하다. 엄마의 사랑도 영원하다. 3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행복은 완벽한 삶에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삶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은지야, 수진아, 화연아, 엄마는 너희들과 함께여서 행복해. 여보, 고마워. 평생을 함께 걸어줘서.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김예수.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은지도, 수진이도, 화연이도 같은 달을 보고 있겠지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하지만 결국 다시 찾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